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JTBC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첫 한미 정상회담이 6시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무역과 안보가 핵심 의제로 꼽힙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제한 없이 필요한 얘기는 다 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3만 표에서 6만 표가 걸린 일이다. 2023년 건진법사가 측근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JTBC가 확인했습니다. 김건희 씨와 건진이 당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개입한 정황을 특검이 수사 중입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내란 특검은 내란 동조, 방조 의혹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의 구속심사는 모레 열립니다. 네, 첫 소식은 워싱턴을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1시 15분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관세 협상뿐 아니라 안보 문제까지 굵직한 의제들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에 유선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그곳은 오전 5시 반이 좀 넘었습니다. 어젯밤과 이른 오전 막바지 준비가 한창이죠? 네, 대통령실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즉흥적인 성향을 고려를 했을 때 이번 회담이 쉽지 않을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실무선에서 이제 의제를 조율을 하고 또 우리가 내밀 수 있는 협상 카드를 가다듬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곳 워싱턴으로 오는 길에 기내에서 우리 기자들과 간담회를 했는데요. 그 자리에서 이번 회담에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주권 국가에서 우리 주권자들, 우리 국민들이 기대하는 바를 충족시키지는 못할지라도 최소한 실망하게 해드리지는 않아야 된다라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관세 협상 과정에서 우리가 지켜냈죠. 농축산물에 대한 수입 추가 개방, 이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추가 개방을 요구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이미 타결된 협상을 쉽게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든 좀 사수를 해보겠다라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워싱턴으로 향하는 바로 그 기내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이 회담 전망도 직접 밝혔죠. 네, 이번 회담에서 논의될 주제는 일단 크게 세 가지로 보입니다. 이제 관세 협상, 그리고 안보, 그리고 새로운 협력 분야가 있습니다. 특히 이 안보 분야와 관련해서는 이제 북한 문제, 한반도 전역에 대한 평화 문제도 거론이 될 수 있다고 말을 했는데 이 부분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핵 문제든 북한 문제든 한반도의 평화 안정에 관한 건 대한민국 안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 얘기는 누구하든지 아마 한 번쯤은 해보지 않을까. 네, 이재명 대통령은 또 한미 정상회담은 흔치 않은 기회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긴 하지만 필요한 얘기라면 가능하면 모든 분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다라고 말도 했습니다. 예. 조심스러운 입장, 아마도 만반의 준비를 했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하는 회담은 예측이 불가하기 때문이겠죠? 맞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의 경우에 통상적이었다면 한일 정상회담을 이제 동행을 해서 보좌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으로 같이 건너오게 되는데 한일 정상회담을 건너뛰고 미국으로 먼저 건너왔죠. 그리고 이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같은 경우도 이례적으로 내일 좀 잠시 뒤에 한미 정상회담에 같이 참석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잠시 뒤 이 6시간 뒤에 이곳 백악관에서 열리게 되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돌발 변수를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줄여보겠다라는 노력으로 풀이가 됩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이 워싱턴에 오면서 자신이 온 이유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가 총력을 다하고 있는 입장이라는 부분에서 이해를 해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정상회담에 앞서서 현직 교민들과 만찬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어땠습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 이곳 워싱턴의 한 호텔에서 현지 교민 150여 명과 만찬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지난해 처음으로 연방상원의원에 당선이 됐죠. 한국계로서는 처음 당선된 앤디 킴 연방상원의원도 그 자리에 함께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 최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K-팝 데몬 헌터스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한미 양국이 풍요롭게 될 수 있는 역사가, 새로운 한미 동맹의 역사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복수국적 연령 하향 문제라든가 이곳 재미 동포들의 투표 절차를 개선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론이 될 때는 여러 차례 박수도 나왔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면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방문할 예정이죠? 네, 아까 앞서 전해드렸듯이 세 가지 분야, 관세, 안보, 그리고 새로운 협력 분야 이렇게 논의가 될 텐데요. 그중에 가장 희망적인 게 이제 새로운 협력 분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관세 협상에서 타결이 되는데 큰 역할을 했죠. 이른바 마스가 프로젝트라고 하는 한미 조선 기술 협력에 대한 차원에서 이번에 조선소를 방문하게 되는데 필라델피아에 있는 한화 오션 조선소를 방문하게 됩니다. 이 자리에는 JD 벤스 미국 부통령도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가는 방안이 이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유선희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다뤄질 의제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3,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490조 원에 가까운 대미 투자입니다. 미국은 어디에 어떻게 투자할지 확정적인 답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미국은 수익의 90%는 미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반면 우리 정부는 재투자 개념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미국은 이번 회담을 통해 우리 정부가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3,500억 달러의 쓰임새를 확정하자는 입장입니다.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에 투입되는 1,500억 달러를 제외하고 나머지 2,000억 달러는 반도체 등 전략산업 분야에 투자한다고만 했을 뿐 구체적인 사용처를 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관세 협상 직후 대통령실은 추후 논의에서 투자 방식이 정해질 거라고만 했습니다. 모호한 게 좋습니다. 미국 대통령께서 셀렉트 해주신다니까 그러면 그 단계에서 이제 세부적으로 다뤄질 문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측이 한국이 투자한 수익의 대부분이 미국 국민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한 데 대해서도 우리 정부는 재투자 개념일 거라 말한 바 있습니다. 미국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저희 내부적으로는 재투자 개념일 것 같다. 농축산물 추가 개방에 대해서도 한미 양측의 설명은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미국은 농축산물 추가 개방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우리 정부는 추가 개방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상호 승인해서 그 내용들이 정해졌는데 또 일방적으로 바꾸자고 하는 것을 저희가 쉽게 바꾸자니까 또 바꾸겠습니다 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관세 협상 타결 이후 양국 정상 간 첫 대면인 만큼 미국의 요구를 마냥 무시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부는 정상회담 직전까지도 문구 하나하나를 세부적으로 조율한다는 방침입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안보 비용도 중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그동안 한국의 부담을 확대해야 한다고 노골적으로 압박해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미국이 요구하는 주한미군 유연성 강화에 대해서는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회담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며 폭넓은 논의를 예고했습니다. 제한 없이 필요한 얘기는 다 해볼 생각입니다. 나쁜 얘기 아니면 다 해봐야죠. 자주 있는 기회도 아니고. 특히 지난 관세 협상에서 다뤄지지 않은 국방비 인상이나 주한미군 유연성 강화 등 이른바 동맹의 현대화가 주 테이블에 오를 전망입니다. 지난 22일 조현 외교장관과 루비오 국무장관 회담 뒤 미 국무부가 내놓은 보도자료엔 미국의 요구사항이 담겼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당시 미 국무부는 인도태평양 지역 억지력 강화와 공동부담 확대, 미국 제조업 활성화와 무역의 공정성 회복을 논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비 증액 같은 안보 청구서는 물론 주한미군의 중국 견제 역할까지 확대하는 전략적 유연성을 부과하는 사안도 거론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당시 우리 외교부의 발표 자료엔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언급은 없어 중국 견제에 대한 역할에 대한 시각차를 드러낸 바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미국 측의 요구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로선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문제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주한미군의 미래형 전략화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논의라고 했습니다.
쓰는 단어들의 의미들이 조금씩 다르죠. 그런 것들을 또 조정하는 것도 협상이기 때문에 뭐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지만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국무부가 무역 공정성이나 미국 제조업 활성화를 언급한 것 역시 이례적이란 평가입니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인 협상 내용에 대해서는 말보다는 실천과 결과로 보여주겠다면서 국익이 훼손되지 않고 최대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최규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정상들을 만나면서 돌발 행동이나 발언들로 논란을 빚었습니다. 이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도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실은 모든 시나리오를 검토하고요. 대응 전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정강현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정상회담에서 돌출 행동을 자주 보였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는 공개 설전을 벌였고 You're gambling with World War III. And what you're doing is very disrespectful to the country, this country. That's back to you. 라마포사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 앞에선 동영상을 틀더니 남아공에서 백인 농부들이 집단 학살됐다는 거짓 주장까지 늘어났습니다. Burial sites right here. Burial sites. Over 1,000 of white farmers. 예상치 못했던 상황에 라마포사 대통령은 진땀을 흘리며 해명해야 했습니다. People who do get killed, unfortunately through criminal activity, are not only white people. Majority of them are black people. 대부분 정상회담 도입부에 언론을 앞에 두고 벌어진 돌발 상황입니다. 내일 새벽 이재명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도 모두 발언 직후 취재진과 질의응답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가 대미 투자나 국방비 증액, 동맹의 현대화 등 민감한 이슈들에 대해 돌발 발언을 꺼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트럼프는 또 지난 6월 주요 7개국 정상회의 때처럼 일정을 임의로 바꾸거나 공동성명 자체를 보이콧하기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 행동이나 발언에 이 대통령이 어떻게 대응하느냐 역시 정상회담 결과와 직결되는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내일 회담 직전까지도 최악의 상황을 포함하는 모든 시나리오를 검토해 대응 전략을 다듬겠다는 방침입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워싱턴으로 향하는 기내에서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생각도 밝혔습니다. 과거사 논의가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 각오했다면서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과거사와 협력을 구분해 접근하는 투트랙 기조도 재확인했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으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 한일 정상회담 성과와 후속 대책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국민 일부가 지적하는 것 알고 있다면서 각오했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과거사와 관련한 구체적 언급이 담기지 않은 한일 정상 공동 발표문, 이전 정부의 위안부 강제징용 합의를 존중한다는 인터뷰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겁니다. 첫 술에 배부르려고 하면 체하는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훨씬 더 나은 성과를 만들어낼 것이고 과거사 문제나 연품 문제 등에 있어서도 더 다시적인 더 나은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상호 신뢰를 쌓아가면 더 전향적인 조치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과거사 문제와 협력은 별개로 간다는 투트랙 기조도 재확인했습니다. 북한이 이 대통령을 직접 언급하는 등 연일 우리 정부를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부 표현에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제가 위임되기는 어렵겠다라고 하는 거고 위임되기를 기대하나 보다 하는 생각이 얼핏 들었습니다. 본부장이 그 상명을 보고 뭐 화가 나거나 전혀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한일 공동발표문에 담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로 결국 가야 한다면서도 당장은 비현실적이라며 단계적 비핵화 접근도 강조했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내란 특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오늘 법무부와 대검을 압수수색하며 내란 동조 의혹을 겨냥했습니다. 전직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동시에 수사 대상이 된 건 검찰 역사상 처음입니다. 김혜리 기자입니다. 이거는
내란 특검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압수수색은 법무부와 대검, 박 전 장관 자택, 서울구치소 등 4곳에서 이뤄졌습니다. 특검은 박 전 장관 압수수색 영장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을 막지 않고 가담했다고 의심하는 겁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정황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출국금지팀 호출, 교정본부 수용여력 점검과 공간 확보 지시가 있었다고 의심을 하고 내란 혐의 공범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박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당일 최초로 불러들였던 국무위원 6명 가운데 1명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한덕수 전 총리에 이어 4번째 강제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일 심 전 총장과 3차례 통화했던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특검은 이때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 중입니다. 이와 관련 심 전 총장의 휴대전화 등 개인 물품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심 전 총장은 앞서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가 결정됐을 때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한 즉시 항고를 하지 않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모레 오후 1시 반에 진행됩니다. 한 전 총리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위증, 허위 공문서 작성 등 6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JTBC 김혜리입니다. 김건희 씨는 구속 뒤 4번째로 조사실에 불려 나왔습니다. 지난주 구속된 건진 법사도 처음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김지훈 기자, 김건희 씨 조사는 끝났다면서요? 네, 김건희 씨는 오늘 오전 10시 10분부터 약 5시간 반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시간 전쯤 조서 열람을 마치고 호송차를 타고 특검 사무실을 빠져나왔습니다. 앞선 21일에 이어서 오늘도 통일교 청탁 의혹과 관련해 집중적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특검은 지난주 준비했던 100쪽가량의 질문지 가운데 채 소화하지 못했던 이 절반가량의 분량을 오늘 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김건희 씨는 오늘도 대부분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는데요. 청탁을 받았냐는 질문에 대해선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예, 이번 주면 김건희 씨 구속기간이 만료됩니다. 언제쯤 기소할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주 일요일이면 구속 연장 기간이 만료됩니다. 주말인 만큼 특검은 이번 주 금요일 기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보고 있습니다. 또 말씀드린 대로 김건희 씨가 지금까지의 조사에서 대부분 진술을 거부해 왔는데요. 특검은 김건희 씨와 증권사 직원 간의 통화라든지 통일교 전 간부와의 통화 녹취 등 핵심 증거들을 이미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혐의 입증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검은 모레 오전 10시 김건희 씨를 다시 불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건진 법사도 구속 후에 처음 조사했습니다. 통일교 관계자들 조사도 함께 이뤄지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건진 법사에 대한 조사는 오늘 8시간 넘게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진은 통일교로부터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백 등을 전달받아 김건희 씨에게 전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데 아직까지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검은 오늘 통일교 고위 관계자들도 불러 청탁 자금의 출처는 어딘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조직적으로 관여한 건지 등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 특검이 오늘 국회에 특검의 인력과 기간을 늘리는 법 개정을 요청했죠. 맞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오늘 인력 증원과 관련해 특검법 개정을 요청하는 공문을 국회에 보냈습니다. 기소를 하게 되면 공소 유지에 인력이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특검보는 현행 4명에서 한두 명 증원, 파견 검사와 파견 공무원은 현행 40명, 80명에서 각각 50%씩 증원해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기간 연장은 따로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서 김지훈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김기현 대표가 당선됐습니다. 특검은 이 선거에 통일교가 개입했다고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을 입당시켜 특정 후보를 밀어주고 그 대가를 받았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입니다. 저희가 당시 건진 법사가 측근에게 보낸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장관의 축사를 언급하며
3만에서 6만 표가 걸린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김기현 당대표를 만들려고 대통령실이 움직이고 있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먼저 윤정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를 2주 정도 앞둔 2023년 2월 23일 윤영호 당시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건진법사에게 조규용 보건복지부 장관 축사가 어렵다고 들었다며 문자를 보냅니다. 건진은 강하게 다시 조치하라고 했단 취지로 답합니다. 그리고 같은 날 건진은 김영준 당시 오사카 총영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김 전 총영사는 윤석열 대선 캠프 네트워크 본부 부본부장을 맡은 인물로 같은 본부 고문이던 건진과 함께 일한 인물입니다. 대선 이후엔 윤석열 당시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에서 근무했습니다. 건진은 김 전 총영사에게 김기현 당대표 만들려고 대통령실에서 각 조직들 용산에서 밥 먹어가며 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3만에서 6만 표가 걸린 일이니 꼭 성사돼야 한다며 축사도 하고 후원하라고 해라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건진이 문자를 보낸 다음 날 조규용 당시 복지부 장관은 통일교 행사에서 영상 축사를 보냈습니다. 소외와 고독이 없는 존엄한 노후 생활을 위해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특검은 통일교가 교인들을 입당시켜 당대표 선거에 개입한 대가로 조 전 장관 축사를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당시 국민의힘에선 선거 개입 논란이 불거졌고 이에 대통령실은 당무 개입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건진법사의 문자엔 무속인 비선이 대통령실에 영향력을 행사해 통일교 측을 선거에 동원하려 한 정황이 담겨 있습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JTBC가 확보한 건진법사의 문자에는 대통령실 수석의 이름이 나옵니다. 당시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 현재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건진은 김기현 의원을 당대표로 밀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며 강 수석에게 말해야 한다면 지시하라고 할게 라고 말합니다. 특검은 이 문자의 배경에 김건희 씨가 있었는지 수사 중입니다. 이어서 연지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건진법사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통일교 축사가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면서 대통령실 수석을 언급합니다. 윤석열 대선 캠프 네트워크 본부에서 함께 일한 김형준 당시 오사카 총영사에게 강 수석에게 말해야 된다면 지시하라고 할게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축사도 하고 후원도 하라고 해라고 합니다. 당시 대통령실 수석 비서관 중 강 씨는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이 유일합니다. 시민사회 수석은 시민단체나 종교계 등과 소통창구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어떤 공식 직책도 없는 무속인 건진법사가 마치 대통령실 수석을 움직일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며 이를 성사시켜야 한다고 강조하는 걸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특히 지시하게 할게란 부분은 강 수석에게 무언가 시킬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말하겠다는 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강 수석에게 무언가 시킬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유추할 수 있는 문자 역시 특검은 확보했습니다. 통일교 측은 축사가 이루어진 직후 건진법사에게 축사가 아주 좋았다며 여사님께 감사드린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게다가 건진은 건희2 번호로 김건희 씨와 소통하며 통일교 측에 청탁을 전달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특검이 통일교가 요청한 축사에 김건희 씨와 대통령실 개입을 의심하는 이유입니다. 당시 시민사회 수석실이 김기현 후보를 당대표로 밀어주고 있다는 논란이 일었고 안철수 후보 등이 크게 반발했습니다. 대통령실 행정관이 전당대회에 개입한 명백한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남에 따라 어떤 사람들이 가담했는지 즉각적으로 확인해서 오늘 중으로 입장을 밝혀야만 합니다. JTBC는 현재 국민의힘 현역인 강승규 전 수석에게 당시 축사에 대해 윗선에 연락이 있었는지 물었지만 강 의원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네, 저희가 확인한 문자 내용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건진법사가 당대표로 김기현 의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통일교와 협력을 했고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민사회 수석까지 지휘를 했다.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배후에는 김건희 씨가 있다는 건데 이 사안을 취재 중인 법조팀의 박현주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2년 전 일이잖아요. 다시 한번 당시 상황을 정리해 볼까요?
네, 일단 이 2023년 2월 23일에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 건진법사는 이날 이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축사 어렵다는 연락을 받았다는 문자를 이렇게 받습니다. 예. 같은 날 전 씨는 윤석열 대선 캠프 이 같은 조직에서 일을 했던 김영준 오사카 당시 총영사에게 문자를 보내는데 좀 설명을 드리자면 김 전 총영사는 대선 이후 윤석열 당시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에서 이 국민소통팀장을 맡았던 인물입니다. 전 씨는 이 문자를 보시면 축사가 어렵다는 연락을 받고 화가 난 것 같다면서 이 김기현 의원 당대표 만들려고 대통령실에서 각 조직들 밥 먹여가며 했는데 이 3만에서 6만 표가 걸린 일이니 꼭 성사되게 해야 한다. 이렇게 보냅니다. 그런 다음에 강수석에게 말해야 한다면 이 지시하라고 하겠다라는 말까지 덧붙였는데 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통일교 행사 축사를 해주는 대가로 신도들이 당원에 가입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지원 대상은 문자에서 언급된 것처럼 김기현 의원입니다. 네, 보건복지부 장관이 통일교 행사에 축사를 해주는 대가로 지원을 했다. 3만에서 6만 표라는 표수까지도 언급이 되네요. 그리고 실제로 바로 다음 날 축사가 이뤄지죠. 네, 앞선 리포트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 어려울 것 같다던 축사가 단 하루 만에 이루어집니다. 이 무속인 비선 건진법사가 시민사회 수석실을 통해서 이런 일을 성사시켰는지 확인이 필요한 건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예, 당시 시민사회 수석실의 전당대회 개입은 당시에도 꽤 논란이 컸습니다. 그 배경이 하나씩 밝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당시 상황을 조금만 더 들여다볼까요? 네, 당시 시민사회 소속 행정관이 이제 이렇게 문자 당원들에게 김기현 지지, 안철수 비판, 홍보물을 공유해서 굉장히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당시 안철수 의원 측은 기자회견까지 열었는데 한번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대통령실의 시민사회 수석실이 관계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실의 관계자들이 대거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년이란 시간이 지나서 이 특검 수사를 통해 김기현 의원을 당대표로 만들기 위해 대통령실에서 노력했다는 취지의 문자를 건진법사가 보낸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네, 그렇다면 중요해지는 대목, 왜 통일교와 이런 거래를 했을까요? 네,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좀 보셔야 되는데 이때 룰이 바뀌면서 그 어느 때보다 당원 투표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당원 투표 70%, 여론조사 30%이던 투표 방식이 2022년 12월부터 당원 투표 100%로 바뀌었기 때문인데요. 당원을 한 명이라도 더 확보해야 하는 싸움이 굉장히 치열했던 겁니다. 보시면 2022년 10월 여론조사 한번 보면요. 유승민 전 의원이 26%고 그 다음이 안철수, 나경원 의원 순서입니다. 그런데 이 투표 방식이 변경, 그러니까 당원 100%로 바뀌고 난 뒤로부터 김기현 의원이 윤심으로 불리면서 1위로 올라서게 됩니다. 이 3%에서 44%까지 올라간 건데요. 이 시기를 전후로 통일교 윤영호 전 본부장과 건진법사도 과시할 정도는 1만 명이다. 3개월 당비 납부 문자를 나누기 시작했고요. 실제로 특검은 최근 이런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 시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통일교가 조직적으로 개입해서 아예 당락을 바꿨다. 라고도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건진법사가 대통령실을 움직일 수는 없잖아요, 직접. 그럼 그 배후를 밝히는 게 특검 수사의 목표가 되겠죠? 네, 건진법사는 이 문자에서 강수석에게 지시할 대상이 누군지는 이름을 밝히진 않았습니다. 다만 추정해 볼 수는 있습니다. 이 통일교 행사 당일에 윤 전 본부장은 전 씨에게 축사가 아주 좋았다, 여사님께 감사드린다. 이렇게 문자를 보냈는데 앞서 JTBC는 건진법사가 이 김건희 씨와 직접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을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요. 당무에 개입하기 위해 무속인을 통해 대통령실과 정부에 개입한 것이 정말 대통령 부인이었는지 특검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사님께 감사드린다. 중요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박현주 기자였습니다. 네. 잠시 뒤에
건진법사 의혹을 추가로 보도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검사 때 만나서 대선에 관여하고 그 뒤엔 청구서를 내민 건진의 행태를 저희가 취재했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임성근과 밥 먹은 게 죄가 되느냐? 구명로비 통로로 지목된 멋쟁 해병 단톡방의 멤버 송모 씨가 공개 소환되며 언론에 남긴 말입니다. 사진이 최근 공개되자 1년 전과 말이 달라진 건데요. 왜 임성근 전 사단장과 만난 사실을 숨겼는지 수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김필준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임성근 전 사단장과 어깨동무를 하고 있습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의 구명로비 통로로 지목된 멋쟁 해병 단톡방 멤버인 송모 씨입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수사외환 논란이 한창이던 지난 2023년 12월 23일에 송 씨의 집 근처 카페에서 찍은 사진으로 최근 공개됐습니다. 없습니까? 이종호 대표는 만났습니까? 작년 연말에 없으시고요. 앞서 송 씨가 국정감사에서 했던 말이 거짓말로 드러난 겁니다. 이에 따라 특검은 국회에 송 씨를 위증으로 고발해달라고 의뢰했습니다. 하지만 송 씨는 오늘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니 우리 집에 초대해서 위로차 식사 한번 한 게 그게 무슨 죄가 되나요? 그 정도예요. 이외에도 특검은 멋쟁 해병 멤버들이 김건희 씨에게 임 전 사단장의 진급을 청탁한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최상병 사건이 벌어지기 전인 2023년 5월 송 씨가 김 씨 측근인 이종호 씨를 통해 임 전 사단장의 진급을 논의했다는 취지의 또 다른 단톡방 멤버 최모 씨의 진술을 확보한 겁니다. 최 씨는 송 씨와 임 전 사단장의 어깨동무 사진을 찍어준 사람입니다. 하지만 송 씨는 JTBC에 김건희 씨나 해병대 장군 진급 얘기를 한 적은 있지만 임 전 사단장 얘기는 안 했다면서 최 씨 등이 덤터기를 씌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검 수사가 이어지며 멋쟁 해병 멤버들끼리 화살을 돌리는 모습입니다. JTBC 김필준입니다. 오늘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찾은 조국혁신당의 조국 원장이 내일부터는 호남 순회에 나섭니다. 이런 광폭 행보가 지방선거용이라면서 민주당에선 불편해하는 분위기가 감지되는데 혁신당에선 과도한 견제라며 불쾌한 기류를 나타냈습니다. 김한수 기자입니다.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며 퇴장한 조 원장은 방명록에 초심 잃지 않겠습니다라고 적었습니다. 어제는 경남 양산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난 조 원장은 내일부터 사흘간 광주를 시작으로 호남 곳곳을 찾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걸로 비치는 일정에 민주당에서는 일부 혁신당원들이 호남 공략을 촉구하는 걸로 알지만 성급하면 실패한다는 충고가 나왔습니다. 조 원장은 감사한 사람들을 만나는 일정이라며 일단 선거와는 선을 그었습니다. 제가 지방선거 운동을 지금 하려고 광주나 전주를 가는 건 아니다. 인간으로서의 도리, 예의를 갖추기 위한 그런 행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하지만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자리를 반토막 내야 한다며 지난 총선 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총선에서 조국혁신당이 따로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만들어졌을 때 당시에 민주당의 주류는 조국혁신당이 만들어지면 표가 분산돼서 민주당도 잘 안 될 거다라고 대부분 예상을 했는데 결과는 달랐거든요. 조국혁신당에서도 호남 의원들 견제를 이해하기 어렵다. 호남에서도 정치개혁으로 경쟁하면 될 일이라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한편 최근 대통령 국정 지지율,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하락에 조 원장 사면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왔었는데 오늘 이재명 대통령은 다른 이유를 가장 먼저 꼽았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제는 상당 부분이 거기에 아마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JTBC 김한수입니다. 국민의힘의 새로운 당대표가 내일 결정됩니다. 결선에 오른 두 후보 모두 탄핵에 반대했던 후보들이지만 김문수 후보는 찬탄 세력을 끌어안겠다고 했고 장동혁 후보는 단일 대우를 강조하며 강성층의 결집을 노리는 모습입니다. 당 내부에선 최악을 피하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과반 득표에 실패했던 김문수, 장동혁 후보.
어제 오늘 진행되는 투표 중 80% 비중을 차지하는 당심을 얻기 위해 완전히 다른 전략을 펼쳤습니다. 김 후보는 연일 통합의 메시지를 강조했습니다. 누가 과연 이 흩어진 찬탄 반탄 흩어져 있는 당내를 통합할 수 있느냐, 단결시킬 수 있느냐. 그 점에서 제가 가장 포용과 단합의 리더십. 조경태, 안철수 의원이 탈락하면서 길 잃은 찬탄파 표심을 끌어오겠다는 전략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도 최악을 피하게 해달라며 사실상 김 후보를 지지하는 입장을 냈습니다. 반면 장동혁 후보는 한 전 대표가 말한 최악은 자신이라고 하면서 친한계를 비롯한 찬탄파를 축출해야 한다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결단하고 당을 단일 대우로 만들어서 제대로 뭉쳐있는 당으로 만들고 가라는 게 저는 당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반탄 선명성을 내세우며 강성 지지층에 호소하는 겁니다. 당내에서는 김문수 후보의 찬탄파와 친한파 포용 기조가 어떻게 작용할지가 관건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 찬탄표가 김 후보에게 향할 수도 있지만 그 반작용으로 강성 지지층이 장 후보에게 쏠릴 수 있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오전 당대표 선거 결과를 발표합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소액 주주들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일명 더 센 상법 개정안이 오늘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경제내란법이라며 비판했는데 주식시장에선 오히려 지주사 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이른바 더 센 상법으로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이 재석 의원 182명 가운데 180명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강화한 1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50여일 만입니다. 2차 개정안 핵심은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입니다. 현재는 한 회사가 이사 3명을 뽑을 경우 주식 한 주를 가진 소액 주주의 실질적 의결권은 한 주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가진 의결권 개수만큼 한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흩어진 소액 주주표를 특정 후보에 집중할 수 있어 대주주 견제 장치로 거론되었습니다. 비유적으로 말하면은 회장님이 모르는 사람이 이사회에 들어가는 첫 사례가 될 거예요. 기존에는 회사에서 추천하는 이사 후보만 사실상 이사가 되기 때문에 이사회가 워낙 형식적으로 운영이 됐기 때문에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앞으로는 감사 3명 가운데 최소 2명을 별도 투표로 뽑게 해 대주주 입김에서 자유롭게 한다는 취지입니다. 오늘 국민의힘은 이 법안이 경제내란법이라며 표결을 거부했습니다. 우리 경제 질서에 막대한 후폭풍을 불러올 경제내란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어버리고 기업을 해외로 내쫓으면서 경제 8단체도 공동 입장문을 내고 추가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국회에 입법 부작용을 최소화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투기 자본이 소액 주주와 결탁해 회사 경영권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건데 여당은 한 발 더 나아가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개정안을 준비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증시에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기대가 커지며 SK, 롯데, CJ 등 주요 그룹 지주사 관련 종목이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노란봉투법이 어제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파업이 늘어날 거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노동계에선 오히려 극한 대립은 사라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합법적인 대화 통로가 생겼기 때문이죠. 이희령 기자가 노란봉투법 입법 논의에 다시 불을 지폈던 노동자 유채한 씨를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3년 전 여름 파업 중이던 용접공 유채한 씨는 조선소에 작은 철제 구조물을 설치하고 스스로를 가뒀습니다. 존재 자체가 불법이고 차별인 게 하청인데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조선소 하청 노동자들의 비참한 삶을 알리고 싶은 거죠. 대화할 수 없다는 원청과 원청이 돈을 주지 않으면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하청업체 사이에서 남은 선택지는 없었다고 합니다. 사실 죽으려고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지난 한 6, 7년 동안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봤거든요. 우리가 일시키는 사람하고 교섭할 수 없으면 도대체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돼요?
돌아온 건 약 47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이보다 앞서 2003년엔 손해배상 소송과 임금 가압류 압박을 이기지 못한 노동자들이 잇따라 세상을 떠났습니다. 노란봉투법은 그로부터 22년이 지나서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경영계에선 파업이 일상화될 거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지나친 우려란 지적입니다. 파업하면 다음 달 생활이 안 돼요. 파업하면 오만 법적 소송에 다 휘말려요. 파업 절대 쉬운 거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섭으로 정리하고 싶은 거예요. 회사와 합리적인 해결 방법을 모색하고 싶은 거예요. 노란봉투법 통과 직후 노조는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금속노조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는 오늘 원청에 직접 교섭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또 비정규직 노조원 1,890명은 교섭 거부는 부당노동 행위란 법원의 판단에 따르지 않는 원청을 상대로 집단 고소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노란봉투법 시행까지는 6개월, 원청과의 교섭 방식과 절차 등 현장에서 생길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합니다. JTBC 이희령입니다. 경기 둔화와 성장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가 내년 예산을 720조 원대 규모로 편성할 걸로 보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데 재정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관건입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720조 원대에 이를 전망입니다. 확장 재정을 펼친 문재인 정부 당시 연평균 지출 증가율은 8.7%로 이번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늘릴 가능성이 큽니다. 670조 원대 올해 예산에서 8%를 늘리면 내년 예산은 730조 원에 육박하는데 역대 최대의 규모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최근 확장 재정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했습니다. 아니 지금 한 대박 빌려다가 쇳불에서 가을에 한가마 수확할 수 있으면 당연히 빌려다 씨를 뿌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경기 둔화에 대응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키우기 위해 R&D와 AI 분야에 집중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과감한 투자가 또 성과가 나면은 경제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가져오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나라 곳간 사정이 너무 빠듯하다는 겁니다. 파격적인 재정 확장을 위해선 결국 국채 발행이 불가피한데 올해 국채 이자 비용만 30조 원에 이를 걸로 전망됩니다. 올해 국가 채무 역시 역대 최고치인 1,3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선 책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여당은 윤석열 정부 당시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이 재정 악화로 이어졌다고 비판했고 부자 감세로 인한 세수 기반이 붕괴가 되었다. 세출은 초긴축 재정과 재원 분배 실패 그리고 독단적인 재정 운영의 반복이 있었다. 야당은 700조 원대 예산이 빚잔치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빚내서 예산을 늘리는 방식이 과연 투자입니까? 아니면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빚잔치입니까? 올해 역시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이번 주 중 내년 예산안을 발표할 걸로 보입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서울 강서구에서 맨홀에서 작업을 하던 40대 노동자가 빗물에 휩쓸려 목숨을 잃었습니다. 비 소식이 미리 예보돼 있었는데도 노동자들이 왜 맨홀에 들어갔어야 했던 건지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김휘란 기자입니다. 굵은 빗줄기를 뚫고 소방 구급대원들이 사다리를 설치합니다. 산소통을 맨 대원이 물 아래로 내려가고 잠시 뒤 구급차가 빠져나옵니다. 오늘 오전 8시 40분쯤 서울 강서구 한 맨홀에서 작업을 하던 40대 남성이 실종됐습니다. 사고가 난 맨홀입니다. 이 한 사람이 들어갈 정도의 크기인데요. 작업을 하던 5명이 비가 쏟아져 철수를 하던 중 한 명이 휩쓸려 갔습니다. 계속 공사를 했었나요? 일주일 정도 됐어요? 남성은 하수도를 따라 1.4km쯤 떨어진 빗물 펌프장에서 발견됐습니다. 등촌대가 여기 수색을 하고 마지막으로 다양 빗물 펌프장 수색을 하면서 구조 대상자를 발견했습니다. 남성은 신정지 상태로 곧바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살펴볼 계획입니다.
앞서 인천 계양구와 서울 금천구에서도 맨홀 안전사고로 잇따라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맨홀 작업 중 올해 7명의 노동자가 숨졌는데 지난해 1명에서 크게 늘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반복되는 산재 사고를 강도 높게 질타했습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인데 이 예상할 수 있는 일들을 방어하지 않고 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거죠. 정부와 지자체는 밀폐 공간 내 작업 시 가스 농도 측정기와 보디캠 착용을 의무화하는 방안 등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JTBC 김일환입니다. 네, 건진법사 의혹 보도로 이어가겠습니다. 건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검사 시절에 만나 대통령이 될 거란 예언을 해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인연을 바탕으로 대선 캠프에서도 비선 실세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대선 직후부터는 대통령 당선에 대해 자기 몫을 요구하며 청구서를 내밀었습니다. 이자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는 JTBC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김건희 씨 소개로 만나게 됐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찌감치 검사 시절부터 자신이 대통령 당선을 예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화 중에 제가 갑자기 이제 그 예언을 하게 된 거죠. 아무래도 당신에게 큰 에너지가 들어올 것 같으니 거기에 맞는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 뒤로도 몇 차례 더 얘기를 했지만 윤석열 부부는 손사래를 쳤다고 합니다. 그 예언을 하고 나서 어느 시기가 조금 지난 이후에 그 대통령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했을 때 윤석열, 김건희 두 부부가 할 의사가 전혀 없다. 내가 예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만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오르자 마음을 바꿔 대선판에 뛰어들었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상임 고문 직함을 달고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활동한 것도 예언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되실 거라고 예언도 했고 인연을 맺은 사람이 어떤 이 출마를 했는데 도와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봉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뭐 음료수라던가 뭐 식사라던가 이런 거를 이제 좀 제공한 정도지 다른 행위는 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건진법사가 네트워크 본부 소속 본부장들에게 유튜브 구독자 수를 늘리라며 할당량을 내리고 선거 당일까지 대선 캠프 1일 보고를 받는 등 대선 캠프를 비선에서 지휘한 기록이 검찰 수사로 드러났습니다. 건진법사는 윤 전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윤핵관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에게 인사청탁부터 했습니다. 대선 10여일 뒤 지금까지 쉼없이 달려온 길 나름 성과가 크다고 자부할 수 있다면서 인사 3명 부탁했는데 1명만 들어갔다. 내가 이 정도도 안 되나 싶다고 대놓고 압박하는 문자를 보낸 겁니다. 당선을 예언해주고 대선 캠프를 비선에서 도왔다는 명목으로 윤석열 부부를 향해 당당하게 자기 몫에 대한 청구서를 들이밀었던 겁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 건진법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화 점유율을 90%라고 언급했습니다. JTBC와의 인터뷰에서 고집이 대단하다며 뒤늦게 거리를 두기도 했습니다. 최근엔 주변에 윤 전 대통령이 이 정도일 줄 몰랐다며 도운 걸 후회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양빈현 기자입니다. 건진법사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나눈 대화에 대해 설명하면서 그들의 대화 방식도 언급했습니다. 큰 포인트에서 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 하나하나 이렇게 잔잔하게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특히 윤 전 대통령을 두곤 고집이 대단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 윤석열 씨는 자기 그 고집이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화의 90%를 의도한 대로 끌고 간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자기 고집에 의한 것 때문에 말씀을 잘 나누세요. 자기 의지 표명이나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한다고 표현을 하면 대화의 90%를 그 사람이 의도한 대로 그렇게 끌고 가는 스타일입니다. 소통 방식에 대한 지적은 처음 나온 게 아닙니다. 윤 전 대통령이 정치에 입문했을 때 첫 대변인을 맡은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도 비슷한 평가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첫 해
소셜미디어에 1시간이면 혼자서 59분을 얘기한다. 원로들 말에도 나를 가르치려 드냐 화부터 낸다는 글을 올려 윤 전 대통령을 겨냥한 거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어 몇 달 전 라디오 인터뷰에선 과거 일화를 언급하며 오만과 불통이 아주 강한 분이라고 직접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JTBC와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은 고집이 대단하다며 뒤늦게 거리두기를 시도한 건진법사. 지난주 구속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이 이 정도일 줄 몰랐다며 도운 걸 후회한다는 취지의 말을 주변에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JTBC 양빈현입니다. 네, 건진법사 의혹을 취재해온 이자영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본인이 윤석열 당선을 예언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 후보 시절에도 어깨에 손 얹는 그런 장면 조금 전에 공개됐잖아요. 이미 2022년 때부터 알려진 그런 영상이죠.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2022년 초부터 이미 논란이 됐던 영상입니다. 나가고 있는데요.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 시절인데 이 건진법사가 어깨와 등을 저렇게 좀 툭툭 거리낌 없이 치는 모습이고요. 이리저리 이끄는 듯한 모습도 보여서 이 비선 실세 논란이 당시에 불거진 바가 있습니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은 마치 잘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해명을 내놓은 바가 있는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예. 뭐 그분이 무속인 맞습니까? 우리 당 관계자한테 소개받아서 인사를 한 적이 있는데 스님으로 저는 알고 있고 법사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참 황당한 얘기입니다. 네, 하지만 건진법사는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이 JTBC와의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 검사 시절에 이미 대통령 될 거라고 자신이 예언해줬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 김건희 씨와는 10여 년 전부터 알고 지냈다고 하면서 영부인이 된 뒤에도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엔 결국 이 김건희 씨에게 통일교 청탁 전달한 혐의로 구속까지 됐습니다. 이런 건진을 윤 전 대통령은 마치 몰랐던 사람인 것처럼 전 국민 앞에서 말했던 겁니다. 예, 그만큼 아주 긴밀한 사이다 보니 내 몫을 달라 이렇게 요구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예, 이 건진법사가 윤핵관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에게 보낸 메시지로 볼 때요. 이 건진법사는 최소한 이 3명을 어떤 자신의 최소한의 몫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네트워크 본부에서 활동했던 건진과 가까운 사람들이 이런저런 요직에 간 걸로도 알려졌는데 대통령실 행정관 한 명은 찰리, 처남입니다. 처남 몫으로 들어갔다라고 건진법사가 직접 저렇게 문자 메시지에서 언급한 바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윤석열 부부를 고집센, 말 안 듣는 사람들이라고 다소 좀 박하게 평가를 했지만 대선 뒤에는 그런 윤 부부 측에 아주 당당하게 자리를 요구했던 겁니다. 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토론회 때 윤석열 전 대통령 손바닥에 왕자 있었잖아요. 그걸 건진법사가 써준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 부분도 확인이 됐죠. 예, 일단 윤 전 대통령과의 인연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예. 김건희 씨와는 10여 년 전부터 알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희가 지금까지 쭉 보도해드렸던 이런저런 얘기들을 늘어놨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대체로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윤 전 대통령, 김건희 씨 소개로 만났다는 부분은 인정하면서 언제 만나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답을 피했는데 일단 이 부분부터 잠시 들어보시죠.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김건희 씨의 소개로 그러면 만나게 된 건가요? 예. 언제 처음 만나게 됐나요? 그래서 그 부분도 사실은 궁금하시겠지만은 좀 예민한 부분이 돼서 그래서 제가 정확한 시기를 얘기하는 것은 불편할 수 있어서. 네, 다만 말씀하신 이 손바닥 왕자에 대해서는 자신이 한 게 아니라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예. 만일 이 말이 사실이라면 윤 전 대통령 후보 시절 비슷한 시기에 또 다른 무속인이 개입한 정황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자연 기자였습니다. 탑골공원 하면 어르신들이 장기 두는 모습 떠올리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최근 장기판들이 모두 철거되면서 이곳 모습도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문화유산을 지킨다는 게 철거의 이유인데 어르신들의 여가 공간도 함께 사라져서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 이은진 기자입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늘 이곳엔 어르신들이 가득했습니다. 30년 전통 장기 메카로 불리던 서울 탑골공원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젠 아닙니다. 보시다시피 거리를 잔뜩 메우고 있던 책걸상과 바둑판이 전부 사라졌고요. 대신 이런 현수막이 붙었습니다. 읽어보시면 관람 분위기를 저해하는 바둑과 장기 등이 모두 금지됐고 위반 시에는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서울시가 이달 초 금지령을 내렸고 모든 장기판을 폐기했습니다. 이 담벼락에도 50개 정도의 장기판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도 없이 전부 사라졌고 그 많던 어르신들도 전부 없습니다. 공원 안도 단속에 나선 공무원분 한산했습니다. 요거 짐 좀 나중에 가실 때 다 챙겨서 가주세요. 지금은 이제 많이 치워서 이제 거의 없어진 상황입니다. 바둑과 장기를 금지한 이유, 사람이 모이면서 취객과 노숙자도 함께 늘었기 때문입니다. 문화유산인 공원 훼손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냥 이게 술을 드시고 그냥 길바닥에 누워서 자버리시는 거예요. 노상방뇨도 심심치 않게 이루어지고요. 대변도 부시고 그러셨어요. 지금 술이 취해가지고 아까 던지는 것도 보셨죠, 쓰레기. 장기 테이블을 중심으로 이렇게 형성. 맞아요. 장기 테이블 근처에 사람들이 이제 몰려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일부러 그쪽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이곳을 찾는 노인은 줄었습니다. 하지만 취객들은 여전히 찾아옵니다. 오늘도 길바닥 술판이 벌어졌고 시간이 지나자 곳곳에 드러눕기 시작합니다. 경찰이 출동했지만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이거 하나 먹으려고. 이거 되게 들어가서. 30년 이곳에서 장사한 상인은 문제는 장기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내나 여기 있는 사람들은 술도 안 먹고 장기만 뜨고 이래 즐기다가 또 가시고 이래 하는데 장기판을 없애려고 내나 작정을 하니까. 그 와중에도 들어오는 시비. 지금 너 뭐야? 싫어? 너뭐 어디서 뭐 이랬어? 어디서 오셨어요? 편히 가자고 그러는. 아니 여기 뭘 알고 싶다가 그래야지. 조용 안 할래? 지난해 이곳 경찰 출동 건수만 약 1,400건. 서울에서 손에 꼽는 수준입니다. 거의 신고의 한 절반 이상이 탁골공원 북문이라든지 아니면 인근에서 거의 저 줄을 이루고 있거든요. 장기 테이블을 없앤 뒤 모이는 노인은 줄었고 취객 수도 줄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소일하던 노인들은 다른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탁골공원은 안 가세요? 아 거기는 장기 못 뛰게 해요. 섭섭해요. 그런 사람들이 또 이쪽으로 몰리잖아. 이쪽 장기인데로. 아, 지원은 하루에 5,000원 하는 데가 있고 4,000원 하는 데가 있고 노인애들이 현지가 감당하겠어. 이 장기판을 싹 치우고 나서 이곳 민원도 많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무료한 노인들이 갈 곳도 함께 사라지게 됐습니다. 눈앞에서 보이지 않게 한다고 해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밀착 카메라 이은진입니다. 네, 비하인드 뉴스 정치부 이성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시작할까요? 네, 첫 번째 이슈 바로 보겠습니다. 백악관도 윤 어게인. 자, 지금 몇 시간 후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죠. 자, 전 국민적인 관심사이다 보니까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른바 윤 어게인 세력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 이런 불법 내란 사태가 테이블에 오를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자, 당장 그 윤 전 대통령의 멘토로 유명하죠. 그 심평 변호사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 자,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이 대통령과의 회담을 어떤 모양으로 할 것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가혹한 정치보복성 인권 탄압의 모습을 회담장에서 영상이나 사진으로 보여준다고 해도 이상할 게 없다. 이런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예, 심평 변호사는 얼마 전에도 미국이 나서달라고 비슷한 주장하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심평 변호사는 지난달 말이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을 면회한 뒤에 윤 전 대통령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인권 탄압을 당하고 있다. 미국이 나서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어떤 미국의 내정 간섭을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게 아니냐 이런 논란이 나온다고 저희가 전해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을 추종하는 윤 어게인 세력의 또 핵심 인물이 있죠. 전한길 씨도 비슷한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트럼프가 뭐라 했는지 아세요? Really admire. 나는 진실로 윤석열을 존경한다 그랬어요. Really admire.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어떻게 돼 있죠 지금? 구치소에 갇혀서 인권 유린당하고 있죠. 존경할 대통령이 있었는데 어디 갔지? 구치소에 갇혀 있대. 인권 유린당한대. 그럼 이재명 누구냐라고 물을 거 아니야. 예,
윤 어게인 주장하는 쪽에선 탄핵 전국 때부터 줄기차게 트럼프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 구해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잖아요. 그들 입장에서는 뭐 기대를 할 수 있겠지만 실현 가능성은 없어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윤 어게인 세력의 기대와 달리 그동안 트럼프 정부는 탄핵 정국에서 좀 다른 행보를 보여왔는데 몇 가지 대표적인 걸 좀 가져와 봤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윤 전 대통령을 구하려고 항공모함을 보낼 것이라고 얘기를 해왔지만 정작 보내지 않았었죠. 자, 그리고 또 미국이 이재명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지난달 말이었습니다. 소셜미디어에 공식적으로 당선 축하 인사를 올렸습니다. 또 이 대통령이 미국에 입국하자마자 미국 측에서 체포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한국 시간으로 오늘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아무 탈 없이 입국을 했고 방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따라서 이 때문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윤 전 대통령의 이런 탄핵과 그 구속 사태에 대해서 거론될 것이라는 윤 어게인 측의 기대감 제대로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고요. 참고로 제가 심평 변호사에게 직접 좀 확인을 해봤더니 본인도 분명히 회담에서 거론될 것이라는 확신이 아니라 뭐 그러지 않겠느냐 정도의 추측이다라고 추가 설명을 해놨습니다. 예, 몇 시간 뒤를 지켜보면 결론이 나오겠죠. 다음 이슈는요? 자, 두 번째 이슈 바로 보겠습니다. 단탄 후보의 수류탄. 자,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주말이었죠. 결선을 앞두고 김문수 후보가 정청래 여당 대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자, 먼저 들어보시죠. 예. 정청래 대표 자체가 바로 미 대사 관저 다물 타는 곳 가서 수류탄을 던지고 쇠파이프로 현관문을 다 깨고 거기다가 대사 관저 불을 지르는 그런 아주 흉악한 분입니다. 자, 저에게는 정청래 대표가 1989년 미 대사관저 점거농성 사건에 연루돼서 징역 2년 받았던 사건을 거론한 겁니다. 예, 김문수 후보는 여러 번 정청래 대표의 과거 이력을 비판한 바 있죠.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이 구구정당으로 간다고 비판을 하자 그렇게 얘기하는 정청래 대표야말로 극좌가 아니냐 이렇게 맞대응을 하면서 뭐 대여 선명성을 부각하려는 전략이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 정청래 대표가 김문수 후보가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법적 조치를 예고했는데 자,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자, 아주 흉악한 분이다라고 했지만 수류탄을 던지거나 현관문을 다 깨거나 불을 지른 적이 없다면서 정정하거나 사과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하겠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예. 참고로 당시 대학생들은 실제 살상용 수류탄이 아니라 최루탄이죠. 그 사과탄이나 뭐 사제폭탄을 들고 들어갔다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참고로 수류탄은 주로 이제 탈영병들이 던지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수류탄은 전혀 다른 얘기인데 김 후보는 뭐라고 합니까? 자, 그러자 이제 김문수 후보 측에서 입장을 냈습니다. 정 대표는 여당 대표로서 한미동맹에 악영향을 끼치는 언행을 멈추고 자중하고 먼저 자신을 되돌아보라 이렇게 맞대응을 했습니다. 사과할 생각이 없다라는 것이죠. 예. 참고로 정청래 대표는 지난해였습니다. 자신과 연루된 그 사건에 대해서 잘못 보도가 나왔다면서 언론에 정정 보도를 요청한 적이 있었는데 참고로 보시면 그 당시 언론이 사실 확인 결과 그 방화 미수에 그쳤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김문수 후보가 계엄으로 누가 죽었느냐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죠. 성공하지도 못했고 계엄에 그 죽은 사람이 없었다, 미수에 그쳤다라고 주장을 해왔는데 이 논리대로면 방화 예비에 그쳤던 정청래 대표도 왜 비판하냐 예. 이런 반문이 나온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예, 논리상 막힐 수도 있겠네요. 김문수 후보가 내일 대표가 되면 악수하는 거 기대할 게 아니라 법적 공방을 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들었습니다. 비하인드 뉴스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올해 22살, 이름은 옌스 카스트로프. 오늘부터 우리 축구 대표팀의 미드필더입니다. 해외에서 태어난 혼혈 선수로는 최초로 태극 마크를 달게 됐는데요. 뮌헨글라트바흐 소속으로 독일 분데스리가 데뷔전까지 치렀으니 오늘은 축구 인생에서 잊지 못할 하루였겠죠. 한국인 어머니와 독일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나서 독일 청소년 대표까지 거쳤고 이중 국적자인데 국가대표는 대한민국을 선택했습니다. 중앙 미드필더로 어떤 선수냐고 물었는데 홍명보 감독은 파이터라는 한마디로 설명했는데요. 다음 달 미국, 멕시코와 차례로 치르는 평가전에서 첫 선을 보일 예정입니다. (1988년) 미국을 충격에 빠뜨린 책 기록을 위해입니다. 내가 백악관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대통령 부부는 점성술사와 상의해 거의 모든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저자는 레이건의 비서실장이었던 도널드 리건입니다.
점성술사인 퀴글리가 영부인의 전폭적 신뢰를 받고 국정에 개입했음이 책으로 폭로됐습니다. 퀴글리는 2, 3일에 한 번씩 점괘를 알려줬고 그에 따라 고르바초프와의 정상회담, 연두교서를 비롯해 주요 일정이 잡혔던 걸로 전해집니다. 퀴글리는 방송 인터뷰에서 내가 소련 정책을 바꿨다고 말해 미국 사회의 지탄을 받았습니다. 그보다 앞선 1900년대 초 러시아 제국의 마지막 황제는 라스푸틴이라는 요상한 승려를 과신했고 배후에서 인사를 전횡하고 국정을 농락한 그는 러시아 제국의 몰락을 가속화시켰습니다. 정치 권력과 비선, 무속의 공존이 성립될 수 없음을 역사적 사실도 지금의 현실도 잘 말해줍니다.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내일 0시 40분부터 JTBC에서 한미 정상회담 특보가 방송됩니다. 네, 그때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